안녕하세요. 저는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트로에 나온 이미지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번역한 책들인데요. 실제로 번역서는 번역가 중에서도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출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학습 방법에 대해 신뢰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영어를 마스터한 사람인데요. 오랫동안 영어 현장에 있다 보니 한국의 영어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한국의 잘못된 영어 교육 방법과 학습 관행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영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번틀비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주 센 기초부터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급 이상까지 익힐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구독하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료니까요. 하지만 저는 형식에 얽매이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방송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번틀비는 영어 수업이나 강의라기보다 본격 영어 학습 토크쇼거든요. 딱딱한 수업은 학교나 학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시청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반복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틀비는 틀을 깨는 영어 학습 비법을 소개하기는 하지만 부가적으로 50세 이상 분들도 제대로 영어를 익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그동안 생활에 쫓겨 영어 공부를 미뤄오신 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는 다들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학습 방법이나 내용으로 영어를 지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이나 학습 방법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기존의 영어 서적에 나온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내용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번틀비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은 출처가 번틀비입니다. 영어로는 BTV죠. 오늘은 프롤로그 시간이니까 한국의 영어 교육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영어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분들은 문법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암기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만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교육기관이나 영문법 책들은 능동적인 학습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교사나 강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법인데요.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영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영어가 우리말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령 전치사 through 같은 경우 또 막 적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사전에서 through를 찾아보면 뭐뭇을 통해서라는 의미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도 뭐뭇을 통해서라고 하면 특정한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의미 외에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거나 누군가 지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기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도 뭐뭇을 통해서라고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영어의 through거든요. through가 우리말보다 몇 가지 의미와 용법을 더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것이 바로 through입니다. 영어에는 through 외에도 우리말과 유사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말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에도 그걸 모두 암기를 통해서 익힌다고 하면 오래 기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must라는 조동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must에 대해 아는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must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말이거든요. 조동사니까 다들 잘 아시는 도울 조자를 사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 중에는 감정 표현도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단순히 문법책이나 단어장을 통해 must의 의미를 강한 의무라고만 익힌 사람들은 must를 사용해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You must come to my wedding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must가 강한 의무를 나타낸다고 암기한 사람은 당신은 반드시 내 결혼식에 와야만 한다라는 무슨 로봇이 명령하는 말처럼 받아들이지만 이해와 느낌을 통해 must를 익힌 사람은 너는 꼭 내 결혼식에 와야 해 혹은 너는 내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와 느낌을 통해 영어를 익힌 사람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 must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은 뇌의 기억 영역뿐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까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되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틀비에서 주장하는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이에요. 둘째, 영문법 체계가 지나치게 학문화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영문법 체계는 영어가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무색해 할 정도로 지나치게 학문화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알 필요조차 없는 어려운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원어민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문법까지 학습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요즘 영문법 강의를 들어보면 저걸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자동사니 완전 타동사니 수요동사니 이런 용어들은 영어 학습에 필요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전을 조회할 때 단어 설명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들입니다. 동사를 구분할 때는 자동사와 타동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 외에는 언어학 전공자에게나 필요한 어려운 전문 용어들입니다. 거기다 유사보호까지. 저는 유사보호에 대해 할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인데요. 유사보호란 용어는 아예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외국어의 영어학회 같은 곳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문법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것이 한국에서만 널리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사보호는 보호와 유사하거나 보호가 아님에도 보호처럼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보호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사보호라는 생소한 용어를 붙여가며 영어를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그 많은 용법들 중에 뭐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목적이 전체 투부정사 사용 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려운 용법들은 아예 고전문학 작품에나 등장할 정도로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실제로 원어민들도 겨우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문법들을 우리는 중요하다며 별표 치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국의 이러한 영어 현실을 알게 될수록 화가 납니다.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하나의 언어이고 게다가 철저한 사용자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현재 영문법은 단순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따라서 과거 3, 40년 전의 영어에 비해 지금의 영어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영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바탕에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변형되거나 서서히 사라지는 방식이거든요. 불편한 거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면 표준어의 지위를 얻게 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쉽게 변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여 영어를 더욱 학문화함으로써 더욱 어렵게 만들어 마치 그것이 정도인 것처럼 어렵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문법 위주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수업으로 시간 낭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보다 수업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내용 중에 영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보어입니다. 전 세계에는 보어가 발달한 언어와 발달하지 않은 언어가 있는데요. 영어는 전자, 즉 보어가 발달한 언어에 해당되고 우리말인 한국어는 후자, 즉 보어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영어는 보어가 확실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말은 보어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문장의 보충어로서 보어에 대한 정의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이건 보어죠 라고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도 보어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해서 빨리 진도를 뽑기 위해 대충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장 5형식에서 자동사가 사용된 1, 2형식과 타동사가 사용되지만 비교적 간단한 3형식은 거의 무시하고 교과서나 문법책에서 중요하다고 표시된 4형식과 5형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투부정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후 표면적으로는 문장의 5형식을 다루지만 실제로 4, 5형식에만 집중된 반쪽짜리 문장의 5형식과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내신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학생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문장의 4, 5형식과 투부정사에 대해서 막 외우거든요. 그쵸?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암기할 경우 당장 시험은 볼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현상은 여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성적과 실력이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조차도 문장의 5형식과 투부정사에 대해, 다시 말해 영문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시험은 시험일 뿐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목적어만큼이나 보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영어로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문법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어와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반쪽짜리 영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해석이 안 되거나 막히는 곳이 계속 나오니까 이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구나 하고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막 떠나는 거예요. 맞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놈의 영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까지 영어가 뭐라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이나 이어져 온 영어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영어를 못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문법 위주의 학습 관행 때문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고 어렵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년을 배우든 20년을 배우든 영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넷째, 지나치게 미국식 영어만 편중되어 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지나치게 미국식 영어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 전 세계에서 미국식 영어와 미국식 발음만을 고집하며 다른 나라 영어를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을 위해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한국인들만 미국식만이 옳다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만 보더라도 미국인이 사용하는 표현 위주로 소개하고 미국식 발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미국인을 만나거나 미국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식 영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조차 없단 말이거든요. 공교육에서는
미국이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미국식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식 표현과 우리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우리식 표현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문화가 있고 미국식 영어에 미국의 문화가 담겨 있으며 영국에 가면 영국식 영어에 영국 문화가 담겨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속에는 한국의 문화가 녹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라는 그릇 속에 우리 한국인의 어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어를 사용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통, 생활 방식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이에요. 미국인 흉내내기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서 영어를 익혀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더욱더 전파될 것이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계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싱가포르식, 인도식 등처럼 한국식 영어가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발음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식 발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소위 혀를 굴리는 미국식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혀를 굴리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귀에는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음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발음은 영어 실력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발음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어 발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혀를 굴려서 어줍지 않게 미국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액센트를 발음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장음과 단음, 즉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구분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는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음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원어민이 우리 귀에는 좀 엉성하게 들리는 발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몇 차례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의뢰를 받아 녹취와 영상 번역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비영어권 국가의 유럽인들이 영국인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상당히 투박하면서도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미국인 외에 미국식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체로 발음만 들어도 대충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지역적인 특색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한국인이 그런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미국식 발음으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이상할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그것도 미국에 유학한 적도 없는 사람이 미국식 발음을 유창하게 한다면 좀 웃긴 일이 아닌가요? 저는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 영어 발음을 들려드릴 일이 많을 텐데요. 저는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닌 그냥 표준 발음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서구 사람들은 영국식 발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끔 영국식 발음을 연습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표준 발음을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섯째,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영문법 체계의 학문화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문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 오늘 미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Look at the nice car. The pen on the desk is mine. I need water to drink. The apple which my mom bought yesterday is deliciou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익힐 수 있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 예문들이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염려 마시고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요.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밀줄치인 부분들이 모두 형용사이고 지금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에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명사를 꾸미는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nice on the desk, to drink, which my man bought yesterday는 모두 형용사 구문이며 각각 명사인 car, the pen, water, the apple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좀 하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죠. 오늘은 하나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car를 꾸미는 형용사 nice는 앞에서 꾸미는데 나머지 the pen, water, the apple을 꾸미는 on the desk, to drink, which my man bought yesterday의 경우 같은 형용사임에도 뒤에서 꾸미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저처럼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그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외우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아니, 선생님들은 설명을 못 하십니다. 이걸 설명하는 건 번틀비가 최초이고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설명한 영어 강사나 문법책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꾸미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한 걸 보면 멋진 책상 위의 마실 어제 어머니가 사오시니 모두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인 차, 펜, 물, 사과를 각각 꾸미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 있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꾸며주는 형용사의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지면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말처럼 영어도 무조건 형용사 구문을 명사 앞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길어졌을 때 우리말처럼 형용사 구문을 명사 앞에다 놓게 되면 어디부터 형용사가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려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 문장은 의미는 유사하지만 on the desk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바뀌게 되고 뜬금없이 on the desk를 강조하는 느낌의 표현이 되거든요. 원래 의도와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I need to drink water는 아예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which my man bought yesterday, the apple is delicious는 해석이 불가능한 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어민 지네들도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꾸미는 형용사의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명사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일선 교육기관이나 영문법 책에서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고 전치사 다기 명사는 형용사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후치수식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한다. 관계대명사절은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한다고만 가르치고 무조건 외우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선 교육기관의 강사분들이나 심지어 학생들 중에도 어려운 문법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뭔가 중요하고 어려운 걸 배우는 것 같고 좋은 수업이나 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전치수식이나 후치수식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지금 한국의 교육기관과 영문법 책은 쉽고 별거 아닌 내용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공부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해를 통해서 익힌 사람은 어떤 형태의 형용사라도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당연히 명사 뒤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틀리지 않고 쉽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어려운 문법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꾸미는 말의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뒤에서 꾸민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은 출처가 저거든요. 국내든 해외든 공식적으로 영문법 책에는 없는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주 간단하고 유용한 법칙이며 알아두면 영어 학습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다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길어질 경우엔 무조건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뒤로 보내버리면 되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앞으로 방송을 진행해가면서 제가 만든 법칙들을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영어 학습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문법은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발전해 왔고,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어떠한 문법이든 해당 문법이 왜 생겨나서 사용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영문법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기법을 소개하고 쓸데없이 길고 복잡한 문법을 대폭 간소화하여 현실에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현재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현장 영어니까요. 언어를 익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느낌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꾸미는 말의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반드시 뒤에서 꾸민다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학습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문법책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법이나 구문을 억지로 외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해당 문법과 구문이 가진 느낌을 인지하고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함으로써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영어를 완전히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일방 통행식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지향해 왔으며 유학이나 어학연수만이 바람직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번틀비 방송은 그러한 인식을 혁파하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그러한 학습을 통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어가 중요한 나라임에도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국민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건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롤로그의 2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습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프롤로그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